특수톡. 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환경경제학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입니다. 우리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할 과제가 기후변화, 기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 기후위기와 우리 경제와 산업, 미래를 완전히 기후위기가 바꿀 것이다. 이런 통찰을 보여주는 학자십니다. 홍종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저도 이 책을 정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여기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이란 제목의 책을 내셨어요. 근데 이게 부의 대전환 요거는 뭔가 실용서 같은 느낌이고 기후위기는 굉장히 고색창연한 말씀을 할 것 같은데 기후위기가 먹고 사는 방법론과 삶의 방식을 모두 바꿀 수밖에 없다. 네. 라는 제목으로 보여서 저도 재밌게 잘 읽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대중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논문 쓰시던 교수님이 네. 대중서를 쓰게 된 이유. 예, 사실 제가 처음 이런 대중서를 이제 쓰게 됐는데요. 네네. 이 기후 위기가 결과적으로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네. 어떤 여기에 대한 좀 절실함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네네. 좀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쓴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기후 문제라는 게 결국은 뭐 지금에도 이제 심각하지만 앞으로 더 심각해질 텐데 네. 그렇다면 다음 세대인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뭔가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네네. 우리 기생세대로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네.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라는 마음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기성세대가 있다라는 이런 것도 좀 전달해 주고 싶어서 그런 네. 두 가지 이유로 쓰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책 물론 사서 다 읽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핵심적으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네. 기후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오랫동안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건 먼 나라 얘기 아니냐?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쁜데. 먼 미래 얘기 아니냐? 또 네. 대한민국이 워낙에 뭐 압축 성장부터 해서 그냥 숨가쁘게 달려온 나라 아니에요? 성장을 네네. 위해서. 네. 그런데 뭐 인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러한 어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경제 방식 때문에 네, 석유, 가스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석탄 쓰고 석탄. 그래서 이제 기후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환경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이제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여기에 제대로 적응하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지 못하면 우리나라 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네. 기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먹고 사는 거 경제 야 먹고 사느라고 바쁜데 무슨 기후 환경 문제야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렇죠. 기후위기에 제대로 적응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망가져 버린다. 네. 그 증거가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네. 기후 문제를 명분으로 내걸고 네. 각종 여기에 파생되는 산업들 예를 들어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또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전력망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혜택을 줘가면서 많은 그 정부 지출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완결성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자국 내에서. 네. 그래서 명분은 기후지만 실리는 경제를 세우고 또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속내를 아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고 이미 그 정책들을 굉장히 구체화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이 이게 그냥 늘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탄소로 가는 복병이 한국 경제에 상당한 이 지속 가능성에 이 어려운 어떤 노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야 이런 지금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핵심에는 탄소가 있습니다. 탄소를 저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무역 장벽, 탄소 장벽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우리 전체 GDP의 50% 이상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더 이상 못하게 될 거다라는 진단을 하고 계시는데 마침 지난주에 정부가 소위 탄소 중립 및 녹색 성장 분야의 청사진을 잡은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기본계획. 정부도 어쨌든 문제인식은 탄소 안 줄이면 우리 먹고 사는 거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의식과 실제 기본계획이 잘 맞아떨어지는지
예, 이 기본 계획의 내용을 이제 보면 뭐 저는 이제 첫 느낌은 이랬습니다. 정부가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 안이하다. 네, 좀 더 나아가서는 좀 무책임하지 않나. 무책임하다. 네, 이제 그 증거로서 이 2020년 이 10년간이 결국 탄소를 줄이고 우리가 이 탈탄소 경제의 경쟁력을 구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10년이거든요. 그 10년 중에 5년을 그 중간에는 가장 핵심적인 기간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이 기간 동안 전체 우리가 국제사회에 공헌한 전체 탄소 감축량의 25%만 줄이고 뒤에 오는 2028년 29년, 30년 이 뒤에 3년 동안 나머지 75%를 줄이겠다. 이제 이런 목표로 2030년까지 계획을 세우다 보니 아니 최소한 선형으로라도 한 5년이니까 한 50%는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렇지 못하고 너무 많은 것을 다 차기로 떠넘기는 듯한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게 좀 아쉽고 이게 미리 좀 준비를 해야만 하는 이게 한순간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이 굉장히 제가 처음 계획안을 보면서 아쉽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임기 5년 동안은 약 5천만 톤 감축인데 그다음 정부 3년간은 1억 5천만 톤 3배 감축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5%, 50%, 75% 이런 비율로 가는 거죠. 기간은 더 긴데 그러니까. 좀 짧고 나머지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이 훨씬 많이 줄이는 이런 계획이어서 뭐 이제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아직 대응이 안 돼 있다. 뭐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60년 경제 성장사에 안 어려웠던 적이 없거든요. 예,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했다면 이런 식의 계획은 좀 아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또 뭐 정부는 아직 기술 개발이 안 돼 있고 온실가스 감축이 갑자기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서 양해해 달라고 하는데 책 보다 보니까 선생님 독일의 경우 90년대 재생에너지가 1%밖에 안 됐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50%가 훨씬 넘는다. 이제 50%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지금 47%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제가 대비되는 수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199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수력 때문에 6%였어요. 오히려 독일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그 수치가 2009년에 가면 대한민국은 1%로 폭락하고요. 독일은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계속해서 올라서 지금 2022년도 작년에 47%를 찍었기 때문에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독일은 이번에 러시아 가스 노르트 스트림 이거 뭐 폭파되고 막 엄청나게 힘들어 하더니 재생에너지로 뭐 100% 가겠다 이러더라고요. 더 대단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그래서 러시아로부터의 그런 화석 연료로 독립하겠다. 이 의지를 천명을 하는 거죠. 자, 다 차기 정부에다가 책임을 많이 넘겨버린 대책이다. 그 다음에 또 뭐 그린피스나 이런 데 보면 산업계 민원 해결 보고서다. 즉 산업계의 감축 의무 비율을 많이 낮췄더라고요. 예, 사실 애초 계획은 14.5%를 산업 부분이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총 4부분이 있는데요.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네 부분인데 다른 3부분은 최소한 30% 40% 이상 줄이게 되어 있는데 이 산업 부분만 이제 14.5 안 그래도 충분치 않았다라는 이제 비판이 이 시민단체에서는 있었죠. 근데 이것을 11.5%로 더 줄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과연 지금의 이런 최근에 국제적인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탈탄소 무역 규범이 정착되는 이런 시점에 산업계에 좀 더 강한 시그널을 줌으로써 그동안에 개발되고 있던 기술을 좀 더 상업화하고 투자에 대한 노력을 더 배가시키는 이런 차원의 어떤 시그널을 주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산업 전 세계 무역 규범, 경제 규범이 기후 위기에 맞고 탈탄소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책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RE100, ESG,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세요. 예.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RE100은 저희들이 하도 많이 들어갔고 지난 대선 때부터 재생 에너지, 재생 전기로 100% 맞습니다.
해야 된다가 아리백이고 ESG하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게 새로운 무역 규범, 경제 규범이 됐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사실은 ESG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산업계가 굉장히 적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요새 어지간한 기업, 금융기관에 다 ESG 센터, ESG 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질 정도로 이미 글로벌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ESG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데 ESG는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이제 지배구조.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글로벌 이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제일 앞에 있는 환경 중에서도 이 E를 그래서 일각에서는 environmental이 아니고 이미션이다, 배출이다. 무슨 배출은 탄소 배출이다. 이 탄소 배출 문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이 기업에 앞으로 과연 이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로 등장했다. 아, 그 정도인가? 하고 저희도 감이 잘 안 와요. 그럼 전 세계 투자자들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까 지금? 예, 사실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이미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사실은 상당 정도 이제 이 주주로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 투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편지를 늘 보낼 정도로 빨리 해라. 빨리 안 하면은 돈 뺀다.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아예 이런 기업들이 얼마만큼 탄소 배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감축 노력을 하는지를 아예 공시해라. 공시하라는 것은 이제 보고서로 발간하라는 얘기죠. 이것을 기관 투자자들이 요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미국 정부 예를 들어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아예 이제 곧 다음 달에 이제 룰을 공시 의무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룰을 이제 어디까지 만들 것인지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룰을 정말 이 기업에게 엄청난 압박을 줄 정도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조금 약하게 만들 것인지의 논의가 있을 정도로 이미 벌써 이런 흐름들이 뭐 EU도 마찬가지죠. 내년 2024년에 ESG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게끔 기업들로 투자 못 받는답니다. 이제 탄소 많이 내는 기업들은 세계적인 큰 손들이 투자 안 한다. 그러니까 EU 내에 영내에 있는 기업들만이 아니고 EU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들도 이런 보고서를 내야 된다라는 식의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 거죠.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것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아리백이나 ESG는 시작은 민간 차원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랬죠. 기업이 하거나 이제 금융기관이 하거나. 근데 그런데 애플이 막 다 하고 하니까 굉장히 아리백도 힘들어요. 더 무서워요, 사실은. 그래서 더 무서워요. 정부의 규제와 무관하게 하니까. 그런데 이 CBAM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아예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일방적인 무역 규제를 가하겠다. 사실은 이게 과거의 어떤 WTO 우리가 잘 아는 무역기구 이런 어떤 규범에 보면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제도거든요. 차별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뭐 내국인 대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탄소가 매개가 되고 기후 위기가 매개가 되니까 이게 정당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EU 내에 있는 기업들은 열심히 탄소 배출을 줄이고 거기에 상관한 비용을 매기고 있는데 우리의 수출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희가 배출한 탄소 때문에 우리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 전 세계적인 영향을 주니까.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니까. 그런 명분을 가지고 수출할 때 즉 EU가 수입을 할 때 그에 상응하는 탄소 비용의 차액만큼을 관세로 매기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철강을 하나로 예를 들면 철강을 EU에서는 탄소 배출을 쫙 줄이기 위해서 100원에 생산을 했는데 한국 포스코는 여전히 굉장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해서 60원에 생산을 했다. 그러면은 40원만큼을 관세로 탄소 관세로 돈을 더 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좋은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요. 바로 철강 산업이 현재 이 사업이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포함될 주요 산업 중에 하나로 이미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 철강 산업이 굉장히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소를 매우 많이 배출하는 이런 주력 산업이어서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런 것을 잘 살리면 이게 위기만이 아니고 기회일 수 있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 뭐 수소 환원 제철과 같은 네. 석탄을 쓰지 않는 이런 기술을 상용화하고 장착을 한다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다른 경쟁 수출 국가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게 EU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적극적인 기회를 찾아내려는 노력,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게 정부에서 이번 계획이 그런 시그널을 주기에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안타까움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열심히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사실 이 정부가 여러 가지 뭐 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굉장히 어떤 구조적인 이런 걸 하겠다는 걸 하고 있는데 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바로 산업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아직도 대한민국을 좀 개도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게 아리백에서 소위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탄소 중립 이 기본 계획에 보면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오히려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돼 있어서 원전으로 이 탄소 중립 계획을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후위기 시대를 원전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이 전원 구성 자체가 전통적인 발전원, 그러니까 석탄, 가스, 원전 이 세 가지가 현재도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 이 세 가지가 90%의 전력을 공급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의 특수통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